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원자재랑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쪽에서 바라봤었을 때 내년도에 니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자 이번 자료를 갖다 준비를 했고요. 자료의 제목처럼 사이클과 선택, 즉 희망 고문보다는 현실을 직시하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가 정말 올해만큼의 수요 증가율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 역시도 사실은 장기 계약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이 가격대가 계속 내년에도 유지될 것인가 내지는 더 이상으로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있어서는 니켈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속 가격들은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오히려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소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같은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디맨드 측면이라든가 내지는 결국에는 원자재는 물가를 갖다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물가의 향후의 방향성을 갖다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내년도에는 역기저가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조금 더 점쳐진다. 그렇게 방향성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니켈 역시도 다른 원자재들이랑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향성대로 내년에는 하향 안정화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서 분명 올해까지 놓고 봤었을 때 원자재들의 수익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귀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들의 전반적으로가 상방 압력이 확대됐었는데요. 이 가운데 에너지 다음으로 가장 정말 퍼포먼스가 강력한 원자재가 어떻게 보면 메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면은 이 같은 메탈에 있어서도 올해에 있어서 우리가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이들이 연초부터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보다는 전통 석유 에너지보다는 메탈의 시대를 알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에서 차트를 갖다 보시는 것처럼 메탈들별로 본다면은 친환경 인프라 분명 메탈의 시대를 알립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구리 소비량이 메가와트당 8에서 9톤, EV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50kg이 되고, 마찬가지로 니켈 역시도 큰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서 봐주시면은 메탈 측면에 있어서 관련된 전기차라던가 내지는 초과 송전 설비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들에 있어서 성장 기대감 역시도 유의미합니다. 방향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텐데, 페이지 4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글로벌 최대 금속 소비 주체인 중국을 갖다 먼저 살펴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중국은 인프라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같은 구조에 있어서 왼쪽 상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메탈들을 갖다가 이끌어왔었던 중국의 전통적인 수요처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그리고 지하철, 부동산 이런 쪽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국 정부의 계획을 갖다 살펴본다면은 오히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구나를 갖다 알 수 있고, 반대로 그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원전 이쪽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까지는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의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접근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력 관련해가지고 전력 중에 송전 과정에서 손실 역시도 막고자 특고와 송전 설비를 갖다가 확충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같은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전력망 인프라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어서 구리나 메탈들의 함량이 좀 더 높은 특고와 송전 설비 같은 경우에 투자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다. 즉 금속단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역시도 아직까지는 정책이 약간 좀 공중에 붕 떠있는 감이 있지만은 5페이지 봐주시면은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의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갖다 확충하겠다 했고, 이와 맞물려서 재건 사업까지도 들어간다고 발표했으니 아직까지는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완벽하게는 다만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분명 유의미한 방향성을 다 보이겠구나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를 받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원자재 단에서 공급을 억제할 만한 요인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면은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인프라나 태양광, 풍력, 원전 내지는 전기차나 이쪽에서의 탄소 중립의 테마들은 결국에는 그 중심의 탄소 중립,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최대 금속 공급 국가이자 소비 국가인 중국 역시도 탄소 중립에 동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성을 갖다 우리가 놓고 본다면 페이지 7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결국에는 금속별 생산별로 봤었을 때 탄소 배출 비중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분명 크리티컬한 임팩트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격 측면에서 밀어올리는 요인이겠죠. 특히나 올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아연이 있겠고 사실 니켈 역시도 마찬가지인 선상입니다. 니켈에 있어서는 전해 니켈이 지금 유럽 쪽 영향 때문에 공급 차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전반적인 메탈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특히나 글로벌 최대 캐파를 자랑하는 중국의 탄소 중립 참여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고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페이지 8페이지 봐주시면은 저희는 매크로 측면에서 내년도에 있어서 분명 긍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에 있어서 매크로 측면에서 봤었을 때 디맨드가 과연 올해만큼 좋을 것인가 갖다 본다면은 내년도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올해 그만큼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내년도도 이와 같은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불확실하다, 그렇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제일 상단 차트에 저희가 유동성 지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크레딧 임펄스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이미 정점을 갖다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조업 측면에서는 경기의 선행성을 갖다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대략 10개월에서 12개월 갖다 선행하는데요. 밑에 중간 차트 봐주시면은 이 유동성 지표를 갖다가 후행하는 제조업 경기 역시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머징을 갖다 중심으로 이 같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볼 수가 있겠고 이 같은 제조업 경기는 결국 원자재랑 동행을 하는데 결국 니켈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하단에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선행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의 그로스가 이미 둔화가 되고 있고 결국 후행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조업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은 내년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는 디맨드가 약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조업 경기는 이미 정점을 통과한 상태고 오히려 내년도에는 재고에 대한 우리가 고민에 점점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매크로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테이퍼링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9페이지 봐주시면은 자금들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유동성의 방향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의 상단 차트들은 선진국 쪽에서 자금의 동향입니다. 밑에 하단은 이머징 국가들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이머징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모든 자금들이 선진국에서 집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밑에 하단에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테이퍼링을 앞두고 이 같은 자금의 유출, 오히려 선진국의 집중은 한마디로 원자재 중심의 이머징인데 그 이머징 단에서 디맨드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페이지 봐주시면은 한국 역시도 레버리지에 있어서 총량을 갖다 줄이고 있고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비용이 점점 높아진다는 소리겠고 결과적으로 디맨드를 억누르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페이지 봐주시면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척도이자 글로벌 물동량의 척도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왜냐? 한국은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됩니다. 매월 보면은 총 2차례에서 3차례씩 왜 10일 간격으로 발표되는 게죠.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에 있어서 방향성을 나타낼 때 이 같은 수출 증가를 갖다 볼 텐데 수출 증가 역시도 역기저에 노출되면서 점점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즉슨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12페이지 봐주시면은 경기의 둔화 속에서 앞으로 본다면은 경기는 둔화되고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더 문제는 물가입니다. 12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의 물가,
기본적으로는 경기 디맨드가 약해지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가는 같이 약해지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공급망 요인, 즉 유럽 쪽에서의 천연가스발 공급 차질 요인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석탄 대란이 전국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발생한 이 같은 물가 압력이 높아진 형국. 수요는 이미 지난 5월 달에 제조업 경기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 반대로 물가는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방향에서는 우리를 봤었을 때 원자재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튈 수가 있겠죠. 디맨드가 아니더라도 물가 압력 때문에요. 다만 내년도로 놓고 본다면은 디맨드는 약해져 있고 결국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결국 역기저에 노출되면서 물가 압력도 내년도로 갈수록 점점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원자재 역시도 비슷한 방향성에 있어서 나중에 후행적으로 이 같은 제조업 경기가 먼저 내려간 그림들 갖다 바라보면서 후행적으로 반영하면서 가격대도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내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들을 갖다가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무언가 부양책을 써줘야겠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최대 금속 소비국인 중국이 뭔가 나서주지 않을까 시장에서들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구원투자의 중국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못해도 내년 2분기 말경에나 시동을 걸지 않겠는가를 보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물가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그 구간에서 금속 가격들은 점점 내려가고 디맨드도 점점 약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 왜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당장이 아니고 내년 초도 아니고 2분기 말부터인가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페이지 14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 현재 중국은 금융 리스크를 갖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헝다 이슈나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헝다 이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중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인민은행은 작년 8월 달부터 분명 부동산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걸요. 그 과정에서 헝다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역행을 하고 오히려 유동성을 확대하다가 유탄에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 같은 방향성에 있어서 왼쪽 차트처럼 중국의 전체 레버리지 비율은 분명 작년 8월 대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5.8%가량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9%포인트 높은 수준이겠고요. 즉, 당국이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있고 정책 전환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바로 크레딧 지표, 즉 AAA 이하 등급의 회사채 만기 비중입니다. 이 비중은 지금 현재부터 내년 4월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말즉슨 섹터별로 봤었을 때 중국의 회사채별로 봤었을 때 디폴트 우려가 내년 4월까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헝다 같은 이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 4월까지 점점 리스크 구간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다르게 보면은 내년 4월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오른쪽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AAA 이하 등급의 회사채 만기 비중은 올라가고 디폴트 우려는 형성되지만 다만 그 이유를 정점으로 보면은 점진적으로 다시 둔화됩니다. 즉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여력 자체가 다시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이 내년 4월 이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 현재로서 중국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정책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결국 물가 압력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확장 재정으로 넘어갔었던 구간들이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형성됐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물가 압력이 9.5%대 내지는 10.5%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 사실상 버블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면은 붕괴로 우려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부양책을 갖다 쓰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언제쯤 중국의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를 본다면은 상단 차트를 봐주시면 중국의 물가, 즉 PPI의
결국에는 PPI는 물가에 있어서 가장 선행하는 이제 견인하는 자산이 유가입니다. 유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본다면은 아무리 유가가 100불대를 유지한다 한들 내년에 있어서 상승률은 점점 역계좌에 노출되면서 내려갑니다. 즉 내년에 있어서 못해도 내년 3분기 때쯤부터는 충분히 재정정책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12월 말에 있을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정책 전환을 갖다가 알리되 실제 정책에 들어가는 액션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못해도 2분기 말 그리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최소 3분기 때쯤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국의 정책에 있어서 내년 2분기나 3분기 때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달러화에 있어서 계속 경계가 필요합니다. 16페이지 봐주시면은 원자재는 결국 달러화와 역의 상관관계를 그립니다. 근데 내년에 있어서는 결국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던 부분이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7페이지 봐주시면은 특히나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의 서비스업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강해졌을 때 달러화는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아닙니다. 서비스업 기반이죠. 미국의 고용의 85%는 서비스업입니다. 즉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해질 때 달러화도 강해졌었다. 오른쪽 하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와 제조업 지수 간의 스프레드를 갖다 놓고 보면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그 구간 때부터 달러화에 있어서 투기적 포지션이 증가하고 달러화가 강해지는 그 같은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의 방향성 그리고 내년도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왼쪽 하단 차트처럼 내구재 지출에 있어서 미국은 점점 축소되고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내년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미국의 서비스업은 강해지기 때문에 달러화는 강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탄에서는 내년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계속 우려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 있어서 원자재에 있어서 여전히 좀 먹구름이 끼어있는 부분은 바로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에 있어서는 특히나 19페이지 봐주시면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갖다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갖다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선거를 갖다 앞두고 있는 미국이 과연 중국에 있어서 공공의 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페이지 봐주시면은 중국 역시도 내년도에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운 정치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10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겠고요. 이번 20차 당대회는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시진핑이 주도하는 5세대 지도부가 끝이 나고 이제 6세대 지도부로 전환되는 교체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또는 공산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해당 구간에서 중국 역시도 물러서기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미중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우리는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정치적으로 미국 역시도 중국 역시도 물러서기 어려운 그 구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건 매크로 측면이건 경기건 달러화건 물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은 우리가 좀 주의가 많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1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 유럽 쪽에서 에너지에서 촉발된 전력 대란이 지금 금속 가격에 있어서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대부분 이제 치솟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갖다가 보인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른쪽 차트처럼 유럽 쪽의 전력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5년 레인지를 갖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특히나 니켈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럽 쪽은 아무래도 전해 니켈 중심이다 보니 이쪽에 있어서 생산량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병목 현상의 우려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22페이지처럼 쇼티지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금속 가격들은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급등한 상황이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중국과 유럽이 왜 차이가 있느냐? 23페이지 봐주시면은 분명 9월 달에도 중국도 전력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이 대열력 대란이 일어났을 때 니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냐? 중국은 공급보다는 수요 둔화 우려가 더 컸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중국은 구리건, 알루미늄건, 아연이건, 니켈이건 전반적으로 공급 차질 요인도 발생했지만은 디맨드, 수요 측면에서 가공기업들의 디맨드가 훨씬 더 많이 약해졌었기 때문에 공급 차질 요인이 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24페이지 봐주시면은 중국은 유럽과 다르게 만성 공급 부족 국가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만성 공급 우위 국가죠. 구리건, 아연이건, 니켈이건 그 같은 환경에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럽 쪽에서의 병목 현상이 중국보다 더 임팩트가 있었고 중국은 오히려 임팩트보다는 디맨드 우려가 더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유럽 쪽 때문에 올라갔었던 이 같은 금속 가격들의 상승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어쨌든 계절적 이슈가 완화되고 가격이 안정화된다면은 결국 병목 현상은 해결될 이슈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니켈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25페이지의 왼쪽 상단 차트 보시는 것처럼 분명 지금은 북반구 지역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겨울철에 라니냐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87%까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족을 갖다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하면서 정치적인 보복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전력난, 지금의 공급 차질로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 하단 차트 봐주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드스트림 2는 지금 유럽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속 역시도 모든 원자재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럽 당국의 행정 절차상 해당 가스관에 있어서 사업 승인까지 최소 못해도 내년 1월이면은 일단락될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계절성 이슈인 라니냐 역시도, 즉 천연가스의 디맨드를 더 끌어올리는 라니냐 이슈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겨울철에 끝날 이슈라는 것이죠. 그 말즉슨 겨울철이 끝나면은 지금에 있어서 병목 현상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6페이지 봐주시면은 운임비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도 병목 현상의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 지역에 중심으로 했었을 때 운임비가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 국가 역시도 내년도로 봤었을 때는 백신 접종률이 가속화되겠고 그 같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공급망 역시도 점점 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로 공급망 역시도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공급망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27페이지 봐주시면 결국에는 각국들은 지역별로 발생한 공급망 차질 때문에 자국에다가 생산시설을 더 확충하려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요인들은 오히려 초과 공급을 내년도에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 쪽의 전력 대란 때문에 발생한 재련시설의 병목 현상은 재련소들의 정광 재고가 남아돌게 되고 광산들은 오히려 공급을 갖다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선상에서 내년도에 병목 현상이 해소가 돼버리면은 그동안에 남아있었던 재고들이 일시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의 병목 현상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리쇼어링, 자국에다가 공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행태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봤었을 때 심각한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역전해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기로는 인간은 결국에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공급 과잉이나 내지는 공급 부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공급 부족이 지금의 행태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공급 과잉으로 오히려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8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있어서 가격 레인지는 상당히 넓긴 하지만은 금속 가격의 특별한 변동성 때문에 갖다 감안을 해서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내년에 하향 안정화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지 선상으로는 상단 23,000 그리고 하단 15,000을 갖다가 제시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년도에 있어서 디맨드 단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부분이라던가 내지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남아도게 될 재고, 지금에 쌓여지게 된 재고가 내년도에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일시에 반영될 그러한 부분들 갖다가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어서 가격은 점진적으로 계속 하향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니켈 부분에 이제 주요 맥락으로 들어가서요. 29페이지 봐주시면은 칭샨의 기술혁명이 이제 10월부터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칭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재련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왼쪽에서 도표를 갖다 봐주신 것처럼 칭샨은 자기들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3월달에 건식제를 갖다 통해서 매트를 갖다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화력 코발트나 CNGR 측에다가 10월부터 10만 톤가량의 매트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서 봐주시면은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 방식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칭샨의 생산 비용 단가가 내려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말즉슨 어떻게 보면은 공급 자체가 훨씬 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룸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니켈의 가장 리스크했었던 이슈는 바로 전기차로 들어가는 순수한 황산 니켈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이슈가 해소된다면은 장기적으로 가격의 레인지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페이지 봐주시면은 다만 인도네시아가 이 같은 칭샨의 기술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요. 왜냐? 인도네시아는 지난 9월 10일 날 함량 70% 미만의 니켈 제품에 대해서 수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인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이 40% 미만인 니켈에 대한 수출 제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정광 수출 금지에 의해서 NPI나 페로니켈까지도 수출 제동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공급 차질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31페이지 봐주시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중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급 차질을 용인하는 것인가? 저희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시다시피 연초 때 조코이 대통령이 질적 고용과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전기차 쪽 배터리 관련 내지는 스테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정광 수출 금지나 이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1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도표처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로 들어가는 결국에는 H8 이 같은 구분으로 봤었을 때 생산시설, 즉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 공급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NPI에 있어서라던가 내지는 니켈 정광이라던가 수출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중국의 MS를, 중국의 비중도를, 시장 비중을 잠식하기 위한, 인도네시아가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오히려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향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기들이 주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같은 방향성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32페이지 봐주시면은 물론 필리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주도로 100%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왼쪽 하단 차트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다 알다시피 필리핀의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리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월부터 임년도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하단 차트처럼 정광 수출이 뚜렷한 계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주도로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MS를 웬만해서는 인도네시아한테 점진적으로 잠식당하면서 뺏기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은 33페이지에 가격을 지금 지켜주는 주요 원동력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2년가량 연장을 했었고, 프랑스 역시도 지난해에
관련된 지원 예산을 갖다 연장을 해줬고 유럽을 중심으로 부양책들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관련된 수요들을 갖다가 굉장히 가격 측면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전체 니켈 시장에서 기존의 전기차 관련돼서 수요 비중이 과거 2019년에는 5.7%밖에 안 됐었고 그 이전에는 사실 3%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11.5%까지 확대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금지 시행 시기까지 고려하면은 2030년까지 본다면은 전기차용 니켈의 수요 비중은 최대 37%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왼쪽 하단 차트처럼 증가율 자체가 순식간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4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납축전지 중심의 시장이 아닌 LIB 즉 리튬 이온 전지 중심으로 시장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왼쪽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은 수요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상대성과 측면에서도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연 쪽으로 들어가는 디맨드보다 코발트나 내지는 니켈 쪽으로의 디맨드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고 이쪽의 상대성과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이겠고요. 다만 전기차 쪽으로의 중심의 디맨드는 아직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스테인리스 쪽에 들어가는 니켈의 디맨드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면은 왼쪽 상단 차트처럼 아직까지는 스테인리스 쪽으로 들어가는 니켈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스테인리스 쪽에서의 생산 마진 역시도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겠고요. 다만 저희가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결국 인도네시아가 NPI나 페로니켈에 있어서 수출 제한을 갖다 점진적으로 가시화된다면은 결국 시장에 있어서 니켈 베이스가 아니라 논 니켈 베이스로 중심으로 조금씩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니켈에 있어서는 스테인리스 쪽 디맨드가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결과적으로 결국 제조업 경기 방향성 우리는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가 이미 올해 5월달을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니켈의 전반적인 스테인리스의 디맨드 역시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수요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올해만큼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6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즉 제조업 경기가 정점을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에 대한 기대가 낮춰볼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재고에 대한 우리는 고민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하단 차트 봐주시면은 지금 유럽 쪽에서 전력 대란 때문에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른쪽 하단 차트 봐주시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테인리스 재고가 점점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특히나 우리가 헝다 이슈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내년 못해도 4, 5월까지는 부동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디맨드가 즉 수요가 조금은 기대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재고가 점점 남아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니켈은 스테인리스 쪽에서 재고가 쌓여가는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부분들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중력 갈등이라든가 달러화 요인 그리고 유동성 이슈 이 같은 전반적으로 갖다 고려를 했었을 때 내년도에는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좀 공급 우위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올해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니켈 가격이 니켈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이 물가 압력에 의해서라든가 경기가 회복되는 그 과정 때문에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지만은 내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결국 기저의 효과가 이제는 역기적으로 발생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 물가가 내려가는 형국에서는 원자재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방향성 측면에서라든가 제조업 경기 시도 둔화되는 그 구간에서 공급 우위는 여전히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좀 내년에 있어서 니켈을 올해는 긍정적이지만 내년에 있어서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